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 미군 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곳 비행기지에는 오늘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출동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위협을 주기 위한 거지요. 혹시 북한 너희들 허튼 짓 하면 다음에는 폭탄을 쏟아부으러 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B-1B가 뜨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전략 폭격기가 기상 악화 때문에 못 뜬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혹시 남한 너희들 허튼 짓 하면, 즉 핵무장 운운하면 유사시에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니까 조심해라,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서울 여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계몽 전제군주를 자임하다시피 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주한미군의 전술 핵 재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북한을 괴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미 눈치챘습니다마는 중국을 열받게 한 사드 배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그래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인 사드 배치에 동조했던 김종인 전 대표. 중국을 또다시 열받게 해서 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술핵 재배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주장하시다니. 김종인 전 대표에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 한국 옆에는 몽골, 인도, 파키스탄이 있다고 봐요, 이러시는 모양이죠. 군 당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서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 전쟁지휘부가 숨을 만한 해당 구역을 초토화하는 작전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평양을 없앤다는 겁니다. 핵실험 징후도 감지 못한 사람들이 핵사용 징후는 어떻게 파악한다는 것인지. 북한의 핵개발 과장도 문제지만 남한의 핵방어 과장도 문제입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던 백남기 농민, 아직 뇌사 상태로 비영원에 누워있지요.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구급차로 옮겨지는 와중에도 계속 조준해서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추궁,
같은 당 표창원 의원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 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총 5회 살수를 했다. 이거 다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보도한 거죠. 예,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예, 저거 사실이에요. 군수청장 사실입니까? 네, 살수는 현장 지휘관이. 아니, 저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니, 저대로 하셨냐고요? 예, 아니요 답하세요. 저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살수 부분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먼저 살수하고 그다음에 사후 그러니까 보고하고. 저렇게 했다고 사후 예.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 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신윤균 단장 그렇게 확인했어요? 현장 지휘관이잖아요.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한석진 증인 그 가림막 안에 계시죠? 저대로 하셨어요? 그때 상황은 저기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아니, 저대로 하셨어요? 안 했어요? 감찰 조사를 받아서요. 경고살수하고 곡사살수하고 그리고 2번밖에 직사살수를 하지 않았다는 저 보고서 국회에 보고하고 대언론에 보도한 대로 하셨어요? 안 했어요? 신인균 단장 왜 거짓 증언해요? 한석진 씨, 한석진 증인 이게 틀려요? 저희 처음 도착할 때 경고살수 1회 하고 계속해서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하기 위해서 저 지시에 의해서 살수를 했습니다. 저게 화면 좌우로 저게 안전하게 살수하는데 저렇게 직선으로 쏩니까? 7번씩이나 현장 지휘관 뭐 했어요? 신윤균 단장 위증했어요? 왜 보고서에 경찰청장과 뭐 지휘를 다 받는 거로 돼 있고 저렇게 되면 저거는 살기를 띈 거예요. 살기를 띈 거. 저런 경찰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겠어요? 자, 신인균 단장 인정해야 안 해요? 7차례 한 거 직사살수. 제가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 상태에서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죠? 저렇게 한 거. 저 화면에 다 잡힌 거예요. 시간 다 제가 정확히 측정한 거고. 그 살수할 때 그 왕복 살수를 했습니다. 직사 살수도 했고. 아니, 화면이 한결 같잖아요. 다 뭐가 달라요, 저게. 만일 곡사 살수를 하면 밑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경찰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신명 전 청장님 말씀은 이러한 사례들은 청장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백남기 농민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대응 여부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쟁점이 정리가 되면은 제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어떠한 말씀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자, 그럼 간단하게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있으면은 당연히 네. 제가 책임지고 사과하겠습니다. 네, 법적인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것 차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최근에 강신명 전 청장께서 직접 사과하신 2가지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서 일어난 일 사과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사과하셨죠? 제가 강남역 살인사건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여쭤봤고 이 자리에서 직접 사과하셨습니다. 어떤 사과를 했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 2가지 사건은 물론 특히 그 부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전혀 사실관계의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부산에서 지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고요. 부산 SPO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경찰관이 그런 고등학생의 어린 그 학생에게 그러한 행위를 했는 것 자체는 묻거나 따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사안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죠. 비교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대상자가 불법 행위자인지 아닌지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피해자인지? 명확한 그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잘못 여부에 대해서. 예. 네,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이렇게 외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원유철 의원은 우리 군의 핵무장을 주장했고요. 친박계 실세인 홍문종 의원은 서지컬 스트라이크, 즉 선제 타격을 주장했습니다. 안보에 무기력한 현 정부의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친박 핵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저도 뭐 핵무장론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면 핵무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이렇게 폐쇄된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NPT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연이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우리가 한미 동맹이 균열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들 뭐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면 우리가 핵 문제까지 거론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를 우리 정부 당국이나 또 우리 국민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핵무장으로는 그냥 답답해서 한 얘기인가요?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실질적인 핵무장에 북한이 지금 우리가 핵으로부터 이렇게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고 이건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의 핵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지만 잘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가져야 된다. 이쪽이 방점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국제사회 동의를 이끌어내고 한미 그 동맹 우리 미국에게도 우리가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서 우리가 그런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적인 우리 국가의 임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한반도 비핵화론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남한이 핵을 갖는 순간 북한도 핵 개발을 이제 떳떳하게 할 명분도 생기는 거고요. 네네. 이게 과연 그렇게 볼 때 이게 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미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거의 핵을 가진 걸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반도 비핵화가 이미 깨진 상황이니까 이미 깨졌다고 한다면 우리 남쪽도 거기에 대칭하는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홍문종 의원이 시인한 대로 우리 군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의 핵무장론은 블러핑, 즉 뻥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무가내 주장에 대해 한반도 국제정세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다 라면서 일축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그게 한미동맹 깨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우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미국의 핵우산은 접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번 비엔티안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그랬죠.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된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는 북한이 만약 남쪽에 대해서 군사적 그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이 더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핵무장론 같은 거 꺼내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 같은 얘기도 꺼내지 마라. 그거는 동북아에 진짜 그 군비 경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담을 늘리는 거니까 일 벌어지면 그때 가서 해결해 줄게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정부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건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서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를 압박합니까? 북한이요? 뭐 중국이요, 중국. 중국? 예.
미국이 세상 물정 다 하는데 저게 지금 한계가 있는 얘기고 예. 미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손바닥 들여다보고 보고 있는데 예. 그건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런 협박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핵무장을 하고 싶어서 핵무장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핵무장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정 모르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쓰고 남은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핵물질을 추출하면은 그걸 모았다가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연료봉 재처리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2005년인가? 그때 우리가 플루토늄 좀 추출했다고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한미 그 원자력 협력 협정 자체가 한국의 핵기술 그 발전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으로는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입장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레짐 체인지가 쉽게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레짐 체인지라는 말 요즘 이쪽에서는 북한 붕괴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붕괴되면은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또는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안아야 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핵무기를 좀 갖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조용히 저희들끼리 국제적으로 미움받고 핵무기 갖고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분란을 조성하면서라도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중국의 국가이익이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전술 핵을 재배치하자느니 핵무장을 하자느니 하는 가능하지도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 최경환 의원, 사드 배치를 유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에 출연한 최경환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예, 북한의 5차 지금 핵실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따라서 감정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뭔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국민 여론에 조금 먹혀들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 문제 이것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경제 제재나 사드와 같은 군사적 수단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면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른 이 상황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또 대화와 협상을 위한 수단이 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270 안보리 결의도 결국 제재를 하는 목적은 북한이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망하게 한다 할지 북한을 항복하고 손들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북한이 대화에 다시 나와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육자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게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라는 것도 그런 대화와 협상을 위한 이런 데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보니까 일부에서는 선제 타격책도 강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던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비슷한 얘기 한 것 같던데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배치 상황들은 옛날부터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도 선제 타격, 이른바 외과적 수술 방식의 선제 타격을 목표했었는데요. 클린턴 정부 때 펜타곤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들 한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고 한반도가 초토화되고 모든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이런 상호 공격을 이제 폭격 상황에서 한 달 안에 그런 미군들은 5만 명이 사상을 당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매우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거고 결국 선택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원로들의 지혜와 통찰로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 피박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인과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드 배치 사실상 찬성, 전술 핵무기 재배치 찬성, 이로써 보수표까지 싹소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야권 지도자 인이라고 봐요. 안보에는 양보가 없다. 총들 힘이 있다면 지금도 나가서 싸우고 싶은 창 인사드립니다. 창영감님, 근데요 아군한테는 쏘지 마세요. 아니 아무리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해도 그렇지 아군한테 총질해달라고 북한에다가 총풍을 요구해서야 되겠어요? 이 외대 나온 새끼가 말을 멋대로 하는데 너희 씨발 새끼 창자를 뽑아다가 줄넘기를 해버릴까? 아이고. 너무 날 섰습니다. 시작부터. 자, 오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원로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전술 핵 재배치로 가야 한다고 봐요. 북한에 핵이 있다면 남쪽에도 있어야지. 너희가 쏘면은 우리도 쏜다. 이래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봐요. 전술핵 재배치. 이걸 요구하셨군요. 그 핵 쏘는 위치만 바꾸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핵 공격이 가능하겠네요. 전술핵을 배치하면요. 당연하지. 다목적 포석이야. 중국한테 너희들 까불면은 너희 본토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고 봐. 군사는 물론이고 경제적 보복만 해봐.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이러면 아무래도 중국이 긴장하지 않겠어? 아니, 그 전술핵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기는 미국 거지. 쏘고 안 쏘고는 미국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셈이지. 미국은 본토로 가져간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가져오는 것을 원합니까? 현재는 안 된다고 하는 걸로 보여. 이 똥보 새끼, 너희 새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나한테 반박할 참이야?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김치국부터 마십니까? 외대 출신이 다 그렇지. 안보에 정통한 진짜 보수.
원조 보수, 핵심 보수의 통찰. 사회자, 가져갈 때가 됐다. 아, 네, 창님.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진짜 보수, 원조 보수, 핵심 보수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핵무장이 답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한술 더 떠서 핵무장이요? 당신네 나라 군대가 있는 기지에 당신들 핵을 갖다 놓으시오. 이런 요구도 마다하는 미국인데, 아니, 한국 스스로 자체적으로 핵을 만들자? 미국이 안 된다. 그런데 북한은 핵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라도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반대하는 놈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른 나라의 핵 확산이 염려된다. 아니, 그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책임져 줍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제재와 봉쇄를 당할 텐데요. 미국이 등 돌릴 것이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받아줄 리도 없고요. 우린 완전히 고립무원이 됩니다. 사회자, 너는 어느 나라 돼지냐? 이렇게 사대주의에 사로잡혀서야 되겠어? 야, 강남대학교 교훈이 사대주의냐? 그 학교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좀. 아이고 진짜. 자, 그리고 핵 개발한다고 쳐보지요. 실험은 어디서 할 겁니까? 성주가 시골이라고 만만하게 보았지만 주민들의 결집된 저항 보셨지요? 어디다 하실 겁니까? 할 곳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그 차기 대권 주자들로부터 확약을 받아야지. 내 고향에서 영광스러운 핵실험을 하겠다. 이러면서 서명을 받는 거야. 안 한다면은 이건 뭐 종북 반역자가 되는 거지. 문재인은 부산, 박원순은 서울, 이재명은 성남, 안철수는 서울 노원, 유승민은 대구, 김무성은 부산, 반기문은 충주.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는 거지. 그 창영감님, 그 대권 주자에서 왜 저를 빼세요? 아니, 너도 대권 주자야? 언제부터? 아니, 내가 1등을 만들어준 저 당에서 보수표 끌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 그러면 너는 어디야, 고향이? 저는요, 의왕시로 할게요. 의왕시? 왜 의왕시야? 서울구치소가 거기 있잖아요. 제가 동아은행으로부터 2억을 받아가지고 수감됐던 거기서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다고 봐요. 인생은 실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 곳이 바로 의왕시 서울구치소지요. 저는 의왕에다 할게요. 의왕에서 핵실험 콜 그만들 하세요 좀. 아이고 진짜. 자, 오늘부터 두 분은 아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부터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무와 환이 투입됩니다. 뭐라고? 무와 환을 부른다고? 야, 다 망한 새끼들을 왜 부르냐? 야, 그리고 사회자, 너 정관 수술했다면서? 고자 새끼, 야, 고추한테 해줄 게 그거밖에 없냐? 아니고 강남대 나오고도 정관 수술을 합니까? 아이, 그만들 하세요 좀.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도울 김용옥 선생이 센 말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전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이 공개적으로 그걸 주장을 해서 상당한 이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예. 오늘 저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평가 그리고 2017년 대선 예측 이런 부분에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도울 김용옥 선생이 최근에 도울 시진핑을 말하다라는 책을 펴냈대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에 대한 평전일 수도 있고 이런 책인데
김영옥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로 중국의 정치 지도자는 목택동과 등소평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전부 등소평이 점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시진핑은 모택동과 등소평의 패러다임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새로운 루트로 뽑혔다. 그래서 즉 뉴 패러다임이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 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한국의 대통령 중에 그러면 인물은 누구냐? 의외로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역사를 쓴 사람들이라는 거고, 예를 들어 전두환과 노태우는 박정희의 아들이고, 김영삼, 김대중은 박정희의 안티테제로 빛을 본 사람이고, 노무현은 박정희의 아들인 전두환의 안티테제로 청문회 잘해서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명박은 박정희 개발 독재의 아주 마이너한 산물, 그리고 박근혜는 완벽한 이승만 패러다임의 그 선상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만큼도 못 배웠고 대통령으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국민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일을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간 거 하나 말고는 뚜렷하게 잘한 일이 없다. 예.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생각의 스케일이 있었다. 미국 뒷다리만 붙들고 우리가 그래야 산다. 뭐 이게 아니고 어떻게 미국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냐.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던 사람인데 예. 근데 박근혜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0.000001도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일난했습니다. 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죠? 예. 네, 그러면서 이 뉴 패러다임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2017년 대선을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 아니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정치력도 없고 힘들다. 오히려 반기문이 이쪽에 후보가 된다면 야당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오히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자기가 살고 싶다면 남경필이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카드로 내놓아라. 그러면 반기문보다 한 1000배보다 센 카드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뭐 남경필, 유승민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야당은 상당히 판이 어렵다. 야당에는 쥐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누구를 염두에 두고 차기 대선의 승자는 한 명인데 누가 돼야 한다. 이게 도울 선생이 점지해 놓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런 암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뉴 패러다임 그리고 무아지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철학적인 말이긴 한데 어쨌든 자신을 내려놓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사심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무아지경이라는 이제 개념을 내놨고 어쨌든 뭐 딱 뉴 패러다임 새로운 판을 짜는 인물이 아니면 2017년 대선은 어렵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간 한겨레 토요판인가요? 거기에 그 박성민 컨설턴트와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의 대담 그 참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우리 김태규 기자님 결국 그 인터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울의 진단이. 김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총선 이후에 우리가 몰랐던 민심 시리즈로 20대 청년들 8명과 메신저 좌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도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주목이 되냐고 물어봤을 때 예. 그러니까 한 8명 모았는데 그 8명이 대부분 이번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20대 한 8명 중에 대부분이 유승민을 지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떤 분은 만약에 유승민과 문재인이 붙으면 나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상당히 더민주 지지 쪽에 가까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그 박성민 컨설턴트가 하는 말이 딱 맞는 게 유승민은 TK이긴 하지만 만약에 유승민이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면 그거는 새누리당 밖에서 보기에도
유승민이 새누리당 대통령으로서 정권 재창출이지만 사실상 정권 교체라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TK이기 때문에 TK 본류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불화하고 갈등하긴 했지만 결국엔 자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거라는 거죠. TK 주류가.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승민 카드가 폭발력이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야권 후보하고 유승민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에 빠진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싶긴 한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운 거, 이 정도 외에는 사실 임팩트를 주지 못한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그 비전도 그렇고, 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친박보다도 더 앞질러서. 뇌사남이죠. 뇌가 사드로 가득 찬 남자인데. 뇌사남.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계가 오히려 어느 한쪽으로 확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징검다리로서의 어떤 좀 중도적인 정권 교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른바 우리가 중간에서 고민하고 있는 무당파 중도층 그런 쪽에 더 오히려 매력이 있고 확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본 인식들은 과연 그 시나리오가 가능하겠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자기 대권 주자로 세우도록 내버려 둘 거냐. 최소한 고춧가루라도 뿌리지 말아야 될 텐데. 아니 사실 저나 유승민 의원이나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있는 도끼가 아니었죠. 한 번도 전 배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글쎄요, 더 많은 어떤 분노와 이런 불신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새누리당 입당해서 대선 후보로 출마해버릴까 그냥 값이 같은데. 농담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3당 대표가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석자를 가지고 또 약간의 이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이번 회동은 외교 안보 현안을 가지고 한 회담이기 때문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이렇게 이제 배석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의도가 이제 뻔히 보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불러놓고 지금 북핵 실험이 지금 5차 핵실험이 있었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론 분열 없이 우리 정부 힘을 좀 보태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의도가 이 배석자에서부터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반발을 했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민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보고받는 것인지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배석을 못하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서 경제부처 장관도 배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 몇 시간 만에 유위로 경제부총리를 이제 배석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문제 외에도 민생 경제와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보장 문제,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할 예정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만 꺼내놓고, 더 이상의 박근혜 대통령 가타부타 말이 없을 것이고, 계속 북한 핵과 사드 얘기만 하고, 그런 계속 평행선을 유지한 채 끝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담이 끝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미리 다 예측이 됩니다, 이게. 이미 예측이 됩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반핵과 반북의 무드의 주도권을 자기가 행사하겠다. 다른 당 대표들은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딴죽을 건다든지 이러면은 너는 바로 종북이다.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병우 이런 얘기 꺼내면 아니 이런 엄중한 시기에 무슨 우병우 얘기냐. 어? 우리가 저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왜 또 청와대 힘 빼는 얘기를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치기를 하려고 노리고 있겠죠. 이거 정말 한 번에 다 보이니까 이게 기자들은 미리 기사를 다 써놓고 그냥 뭐 결과를 볼 것도 없이. 뭐 워낙 수가 얕은 분들이라. 예. 크게 뭐 머리를 안 써도 다 보입니다. 물론 이제 추미애, 박지원 두 대표는 어떻게든 뭐 할 말은 하려고 할 텐데 네. 전혀 거기에 뭐 박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혹은 뭐 그 무드에 동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안 하나만 더 살펴보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을 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이제 회동에 앞서서 김종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 연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대비한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전술핵을 이제 다시 배치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술핵이 뭐냐면 이제 수킬로톤 이내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전술 핵무기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을 이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간소화되긴 했지만 무슨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에 달려서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야포만으로도 핵무기를 이제 상대방 진영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걸 이제 전술핵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무장과 이게 질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합뉴스 기자가 김종인 전 대표와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핵무장을 뜻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우리는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이라 현재 상태에서 핵무장은 할 수가 없다. 이건 핵무장과는 별개라고 하면서 꼭 핵무장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대해 우리도 상응하는 방위 채비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게 핵무장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꼭 핵무장인 건지 그 꼭 뭐 장거리 미사일이 있어서 핵을 때리고 뭐 이런 게 핵무장이라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핵무장의 위험성이라는 게 어쨌든 저쪽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뭐 이러다 보면 계속 군비 경쟁이 되고 결국엔 그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대응적인 그 핵무장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김종인 전 대표의 전술핵 배치 얘기는 그 새누리당의 핵무장론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가 그 비대위 대표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당론에 배치되는 얘기들 하고 뭐 이런 게 계속 야당 연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당론에 배치되는 이런 발언은 이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김종인 전 대표는 경제 전문가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결이 다르잖아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그렇죠. 이분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안보 문제 그리고 그 대미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뭐 완고해요. 뭐 더불어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격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새누리당하고 좀 더 호환이 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김용옥 교수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인물은 두 명이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명이었다고 하는데 김종인 전 대표의 그 안보 의식은 대미관 이거는 거의 뭐 이승만의 손자뻘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 손자. 알겠습니다. 오늘 좀 답답하면서도 그림이 안 보이는 한반도 전국 정치권을 뒤덮고 있군요. 그 내용을 김태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낸 문자당 정호희 대표 만나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고용세습. 참 예민하고 어떤 면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사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업체에 업무 관계 때문에 출입한 적이 있는데 그 업체가 드러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남편분이 네. 재직을 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이 했던 그 일을 바로 이어받는 건 아니지만 그 직장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네. 근데 그분이 참 인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데 그 직장에서 잘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일종의 고용세습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표현되기도 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 지난주에 거의 모든 매체에서 같은 제목으로 도배가 된 게 있는데요. 예. 제목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노조 최대 문제점은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관행.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갑자기 도배가 되길래 어떤 일인가 해서 살펴봤더니 9월 6일 날 정경련 전국경제인 총연합 재벌단체죠. 여기서 노동조합 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라는 걸 했더라고요. 예. 이 설문조사는 아예 노조 공격용으로 맞춤 제작된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질문이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답변 문항에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고용세습이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고 이게 옳으냐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물으면은 부정적인 답변이 당연히 많겠죠. 아니나 다를까 30.6%가 여기에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정경련의 악의적인 조사인데도 30%밖에 안 된다는 것에 일말에 안도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종노조의 고용세습이라는 워딩을 들이밀면 조건반사적으로 노조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겠죠. 예. 실제로 포털 연관 검색어도 보면 민주노총 고용세습, 대기업 고용세습, 귀족노조 고용세습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작전 세력의 농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포털 검색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자, 사실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 정경련과 언론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고용세습이라고 하는 이건 단체 협약에 있는 건데요. 이 조항 한번 살펴볼게요. 이 조항의 정확한 워딩은 우선 채용이라는 겁니다. 예. 네 가지 경우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고용세습이냐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산재 사망의 경우, 두 번째 정리해고자의 경우, 세 번째 사내 비정규직의 경우, 그리고 장기 근속자의 경우, 이 네 가지입니다. 예. 김 PD님이 얘기하신 첫 번째 산재 사망의 경우가 아마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선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업무 능력이 없는데도 무조건 채용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째 산재 사망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32조 6항인데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물론 이 단체협약 조항이 이것을 그대로 옮긴 것도 아니고 적용한 것도 아닙니다만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자는 것이죠. 회사를 위해 일하다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 유족에 대해서 우선 채용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게 그렇게 부당한 문제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리해고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법으로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채용해야 됩니다. 예컨대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 대규모 정리해고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경영 형편이 좋아지면 정리해고된 분들이 우선 채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는 것. 이것은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권장해야 될 일이죠. 오히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는 것, 뭐 이런 거고요. 네 번째, 장기 근속자의 경우는 사실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조항은 8, 90년대 경제 호황기에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회사 측이 먼저 제기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실제 적용된 사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쓸데없는 공격을 받느니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실상은 이런 겁니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조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 우선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정경련과 일부 언론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90% 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못하고 취업조차 못해본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습의 대명사가 재벌 아닙니까? 이 재벌단체인 정경련이 고용세습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한 짓이죠. 그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최은영 씨,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부였던 자기가 이제 고용 승계가 아니죠.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그때 처음 경영 수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정말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고용을 세습하는 게 문제라면은 아니 배 한 번 몰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그러니까요. 모셔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청문회 나와서 뭐 가정주부여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정경련이 이런 여론 조작을 하고 있던 미국 날짜는 9월 5일 노동절이에요. 미국 노동절은 9월 첫 번째 월요일인데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국내 언론에서는 단 한 곳도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오바마의 서한입니다.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과 일터에서 존중받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때 미국의 이야기는 지속된다. 19세기 초반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의 존중과 정의를 위해 싸웠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와 시간의 수당, 최저임금 그리고 임금과 복지 혜택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투쟁하였다. 이 같은 힘겨운 싸움의 승리로 미국의 위대한 중산층이 출현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뭐 좌빨 취급받을 텐데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나도 당장 직업을 구하게 된다면 바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어떻습니까? 오바마가 특별히 급진적이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노동을 혐오하고 노조를 증오하고 탄압해서는 미국 사회가 지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베 정권, 극우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파 정권인 일본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선언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게이단넨이라고 일본의 정경련격인 거죠. 이 게이단넨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고용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고용 세습이라고 공격하면서 재벌 일가의 세습은 당연시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1% 금수저 기득권 세력은 항상 99% 피지배 민중을 분할 통치하고 있죠. 서로를 질시하고 대립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개돼지가 되는 것이고 연대로 맞서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정경련 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도 있긴 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노동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라는 것에 41.9%가 압도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역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구를 걸고 투쟁하면 경영권 침해라면서 또 불법 시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이런 분할 통치에 저항하고 투쟁하다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1%에 맞선 99%의 투쟁을 주도했다는 제목이죠. 예. 오바마 대통령 말대로 노조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겠지만 당장 노조에 가입할 처지가 못 된다면 그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태는 것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곧 추석입니다. 명절 연휴 저도 해봐서 하는데 감옥 생활 진짜 괴롭습니다. 운동이 금지되고요. 예. 면회도 제한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부탁과 제안 하나 드릴게요.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싸우다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편지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일에 전달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팟빵 게시판에 올릴게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잠깐만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정호희 대표님도 감옥 다녀오셨군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명절도 쇠셨습니까? 그때? 그럼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기분은 착잡한데 이게 그 감옥의 룰이 그렇대요. 폐방이라고 해서 그 연휴 공휴일 날은 운동을 못 해요. 이유는 있겠죠. 예를 들어 감옥 관리자라고 그러나요? 간수들 이분들도 쉬셔야 될 테니까. 예. 그리고 이제 면회도 제한되고 이렇게 되니까 특히 연휴가 길면 길수록 굉장히 괴롭고 처량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또 감옥에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양심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연대하는 마음 변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정호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됐는데 오늘하고 내일만 이렇게 지내면은 바로 추석 연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고향 내려가십니까? 네, 매년 고향 내려가야죠. 어머니나 고향에 대한 미안함을 1년에 2번 이렇게 알리바이처럼 시골 가면서 고생하는 걸 때웁니다. 예. 저희 교수님께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어머니 댁의 장 이야기를 항상 재밌게 해주셨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교수님 어머니 댁 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독에서 이제 계속 생산됐었는데, 어느 공사 때문이었나요? 그게 장이 깨져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상심이 굉장히 크시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저도 상심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도 많이 아프신가 봐요. 참 오래가네요. 예. 어머니에게 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간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는 당신의 오랜 기다림의 세월들이자 아니면 당신의 존재 이유, 존재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겠죠. 이걸 집안을 다 먹이고 반찬의 모든 바탕이 되고 또 멀리서 오는 자식들 챙겨주고 아주 중요한 자기 삶의 근거 같은 것이었는데 그게 어떤 공사 중에 불도저에서 깨져버렸을 때 그 상심은 대단하셨던 것 같고 지금도 시름시름 오랫동안 좀 아프시네요. 그 이후로. 아니 새로 장을 만드시진 않으셨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그게 시작하시긴 하셨는데 영 마뜩지 않은가 봐요. 알겠습니다. 전에 이 장과 관련한 어머니의 상심함을 인문학적으로 풀이해 주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발효와 부패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천천히 발효되는 삶들, 발효가 빚어내는 맛이나 인간 관계들, 이런데 너무 소원해지고요. 조금 오래 간다 싶으면 다 썩어버리는 관계로 가버리고, 아니면 급조되고 날조된 관계로 가버리고, 그런 게 많이 안타깝죠. 아마 우리의 장문화, 이 발효 음식의 철학은 한국인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얘기는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세상이 우리가 천천히 느릿느릿 행복한 관계를 살아가는 게 그게 또 다른 또 우리 이상한 유토피아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향의 경험들 듣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워낙 유명한 책이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고전이라고 알고 있는 원전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 PD님 아시겠지만 해석해 놓은 게 어렵지 원전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생생한 구어의 맛이 있어서 우리 독자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데 그걸 해석하고 설명하고 온갖 각주를 다는 순간에 그게 전문적인 책이 되면서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인 고전들은 되게 문학적 상상력으로 풍요로워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마스 유토피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유토피아는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없는 곳이죠. 어디에도 없는 곳. 그러니까 유토포스, 그리스어의 어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곳이면서 또 하나는 이유토포스에서 정말 조화로운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으면서 조화로운 땅이 이상향 유토피아인데 이 유토피아란 말의 기원이 바로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도 없는 땅이면서 또 조화로운 곳인데 이런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왜 사람들은 긴 세월 동안 꿈꿔왔을까? 끝없이 이상향이든 황금시대든 아니면 정말 자유로운 세계든 이렇게 오랫동안 꿈을 꾸왔을까? 그게 불가능한 현실인 줄 알면서도 그게 바로 우리 현실에 대한 만족하지 않는 또 현실의 모순이나 제도적 압박을 넘어서기 위한 이 지식인들의 어떤 고투의 생산물이 이 유토피아에 관한 사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에 어디나 이 유토피아에 관한 상상이나 사상들은 다 마련돼 있죠. 서양에는 종교, 신화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뭐 우리 잘 아시는 플라톤의 국가 이후에 수많은 그 신국의 세계들 예. 여기 유토피아를 거쳐서 태양의 나라나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까지. 예.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유토피아론들이 있었죠. 뭐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꿈꾸었던 대동사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자면은 동학대 그 모든 인간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인내천의 세계. 예. 후천개벽의 사상의 뿌리를 둔 예. 그런 유토피아 세계였겠죠. 예. 근데 유토피아 세계는 실현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끝없이 사람들을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계로 향하게 하는 힘이 되고 또는 뭐 이 우미가 되고 또는 이렇게 우리를 밀어주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할지언정 아무리 이게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언정 유토피아의 꿈은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유토피아를 놓칠 수가 없겠죠. 그게 또 우리가 사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현재의 삶이 행복하고 정말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의 유토피아는 물론 찾아가지 않을 텐데다만은 또 존재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이 고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책이 1516년에 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500년 됐죠. 예. 근데 고전의 힘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맥락에서 읽어도 얼마든지 많은 의미들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스러운 부분들 관련지어서 몇 구절만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그 전쟁을 둘러싸고 참 광기에 가까운 말들이 오가는데 참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을 애들 장난처럼 얘기하거나 무슨 뭐 한 방에 어떤 도시를 날려버리겠다거나 그건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얘기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땐 또 얼마나 열분을 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게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치더라도 그런 말 자체 그 강도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미쳤다 싶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달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화로 달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다시 얘기해서 잘 해보자. 그래야지 이 먹고 살기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애를 자꾸 부추겨서 궁지로 몰아넣고 약 올리고 누가 뭐래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한 나라의 수장한테 이런 얘기를 서로 해대고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서 그 전쟁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군에 있는 사람들처럼 참 양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당시에도 이 유토피아에서도 우리 토마스 모어는 전쟁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양해를 얻지 못한 이상 전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정말 무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동네를 쭉 둘러보고 이게 라파엘이라는 여행자가 토마스 모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유토피아 나라에 갔더니 전쟁의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세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정말 곤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 한 명의 자국민의 생활이나 생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생하는 일은 너무도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뭐 토마스 모어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거의 상시에 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전에 기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지금처럼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며 그 모든 나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다가는 결국에 가서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아무런 득도 없이 백성들까지 파멸시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집중팔고 깨닫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게 참 큰 고민이죠.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인간 현명한 것처럼 보여도 너무 늦게 깨달아요. 그죠? 그게 참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전쟁이 나쁜 거구나. 평화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깨달으면은 이건 진짜 뭐 똥인지 된장인지 이거를 먹어봐야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때는 물론
싸워야겠죠. 그것만 맞는 사실인데 충분히 상식적인 대화로 달래가고 국제관계에서 충분히 조정해갈 수 있을까로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자꾸 전쟁에 가까운 상황들을 부추기고 사람들 동원하고 그러는 게 저로서는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뭐 제 망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가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지점이어서 유럽에서는 유럽사의 세계사적 전환기이기도 하죠. 종교 개혁을 포함해서. 그래서 수많은 전쟁과 사회적 부패와 타락이 뭐 극에 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이 법조인들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관리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한 나라의 모든 부면들, 정의들을 실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해서 길게 진술하면서 이렇게 언급하네요. 이런 자질들은 판사 직책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서 판정을 내는 거겠죠. 개인적 편견과 돈에 대한 탐욕이야말로 법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해악들이며 일단 이런 해악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모든 정의를 파괴해버림으로써 즉시 사회를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이상 각주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직접 이 책 이곳저곳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이제 양에 관한 얘기, 우리 그 앵클로저 운동 이런 게 있잖아요. 값싼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농경지를 양 목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많은 농민들을 추방하잖아요. 그 세계에서 이런 농민들은 다 불황화가 되고 도적들이 되고 이러는데 아마존의 눈물이 뭐 대표적인 예라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이 토머스 모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 사람을 다 잡아먹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 도피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하나는. 근대에 대한 아주 직관적인 통찰인데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불황자나 이런 그 도둑이 되는 농민들을 처형하고 형벌로 얘들을 징치하고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먹고 살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살게 해주지 않고서 이 사람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김 PD님 맹자에게 딱 떠오르죠.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라는 이 맹자의 뭐 선언이 고스란히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토머스 모어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로 나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공상적 사회주의가 이제 오웬이나 프리에나 생시몬 같은 사람들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것은 금방 아실 테고 이게 공상적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에게 이 가하는 이런 지적 충정이랄까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부자들은 탐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전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이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적 노동이 자신들보다는 사회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갖다주는 소박하고 겸손한 인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이 부자들을 더 탐욕스럽게 만들고 이 품성들을 다 해칠 거란 얘기입니다. 재산이, 사유재산이. 사람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건 이제 좀 레디컬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유재산이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는 공정한 재화의 분배나 만족스러운 인간 생활 조직이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대다수의 아니 절대 다수의 인류가 불가피하게 빈곤과 고난과 근심이라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 계속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건 강력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재화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게 건강한 사회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메디컬하고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의 방식 또 삶의 양식으로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 말고도 참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주장이 6시간 노동시간입니다. 6시간 노동을 얘기하면서 정말 나머지 시간들은 저녁에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품격 있고 격조 있는 삶을 위해서 이 참 놀라운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공익 강좌가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랜 세월 끝까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풍성한 영역들을 아낌없이 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그 평생 대학이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여기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놀랍죠? 뭐 어떤 사람이 저녁 있는 시간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미 그게 아주 멋진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이게 참 유머러스한데 제가 듣기에는 이 황금을 숭배하는 세계에 대한 그 비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시대에 이 유토피아라는 나라는 황금을 보기로 정말 돌같이 한다 이러면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진정으로 불명예스러운 죄를 지은 자들은 기와 손가락에 금반지를 달고 목에 금 목걸이를 차고 머리에 금관을 강제로 쓰고 다녀야 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금과 은 두 귀금속을 경멸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게 바로 유토피아라는 대상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금과 이 황금에 대한 숭배가 종교적 심성도 다 망가뜨려 놓고 인간 관계도 다 파멸로 몰아넣고 하는데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그 유머 아닌 유머, 씁쓸한 유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죄수나 이런 사람들이나 금을 좋아하고 보석을 좋아하지 양식 있고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금이나 보석을 좋아할 리가 없다고 우리 토마스 모어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재밌죠? 뭐 그냥 다시 떠올리고 다시 또 들춰보면은 감동이 늘 새로운데,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논제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까? 이런 세상이 오면은 두려워질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 한국 사회를 소위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이 유토피아를 그 교과서에서만 보고 읽지는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도리어. 아니라면 이 고전들 몇 권만 읽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기본적인 상식이나 양식에 비춰볼 때. 그래서 우리 많은 청취자들 비롯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이런 고전에서 이런 에너지들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그게 맞짱 뜰 때 아주 소중한 힘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무기죠.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고전은 늘 한계가 있고요. 500년 전 책이니까 논쟁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계까지 껴안으면서 이 텍스트가,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끝없이 새로운 눈으로, 재해석의 눈으로 다시 읽고 다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평가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가진 출판사 포데로사에서 협찬합니다.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성역에 도전하며 현장을 뛰는 기자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화된 징계와 해고, 악의적인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실보도라는 소명의식을 가슴에 품고 살지만 상명하복 조직문화에서는 월급쟁이 소시민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릴 책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기자 130명의 치열한 현장과 삶에 대한 기록을 담았습니다. 수습 기자부터 고참 기자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현장을 돌아다니고 모니터와 씨름하는 기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소명을 지켜나가는 진짜 기자들의 이야기,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서점은 알라딘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라딘에서만. 예.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거제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청취자께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분께 펜션 2인실 이용권을 드린다고 하면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분께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두모로 154-43,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입니다.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두모실 펜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인데요. 이명박근혜 아우님. 네,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연령 65세 정답이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작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수입이 없어지면서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셨습니다. 면사무소는 차상위 계층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식들의 수입을 조회하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자식들의 월급이 300만 원 수준이라며 혜택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자식들과 아버지는 약간의 공극이 생겼습니다. 참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이 사회에 보편적 복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박근혜 아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렌드 2601님, 광주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전에 없던 희망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빨리 내년 12월이 돼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캡사이 신명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입니다. 사연 읽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 총수를 지냈고 일을 할 때는 매운 남자, 그러나 집안에서는 자상한 가장인 캡사이 신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 나갔습니다. 나가고 싶은 청문회는 사실 장관 총리가 되는 인사청문회이고 싶지만 작년 11월 재수없게 농민 하나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면서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식의 종북 좌파들의 선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란 자들은 저한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그 농민한테 물대포를 직사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제 자리가 13만 경찰의 수장이라고 해도 어떻게 경찰 한 명 한 명을 다 알아서 11월 19일에 전남 보성에서
백남기라는 농민이 시위하러 오시는데 잘 모셔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게 누가 시위하러 오라고 했습니까? 이 선생님, 백남기 씨 때문에 제 퇴임식 날 응원하러 온 가족들까지 다 욕을 처먹고 말았습니다. 이런 광란의 비방, 어떻게 차단할 방법이 없는지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 총수가 최종 책임은 져도 마치 가해자인 양 매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캡사이 신명님, 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 이건 어떨까요? 일단 과수원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캡사이 신명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요구대로 사과를 보내주는 겁니다. 비싼 사과를 보내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니까 썩은 사과, 다 물러터진 사과, 비바람에 땅으로 떨어진 사과, 이런 걸 보내드리는 겁니다. 당신들이 달라고 했던 사과 아닌가, 맛있게 쳐 먹어라, 이런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겁니다. 네? 과수원 찾을 돈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수영장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대포 풀장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수영장 이용객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대포를 쏘는 겁니다. 물론 수압을 많이 낮춰야 되겠지요. 그렇게 물대포를 쏘고 난 뒤, 그거 봐라, 물대포 아무 문제가 없다, 다들 멀쩡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땀 문제 때문에 쓰러지신 거다, 이렇게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네? 캡사이신명 너나 한번 맞아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요? 야, 이 새끼야, 너도 그런 거 맞으면 아프냐? 이 새끼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과도 안 하고, 너 이 새끼 그 사과하는 걸 싫어하는 청와대 누나한테 잘 보이려고 청문회 나온 거지, 이 새끼야. 뻣뻣한 모습으로 야당 의원들 희롱하면 청와대 누나가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 새끼야. 맞지? 네,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미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마무리는 비둘기처럼 다정한 가장 캡사이 신명을 위해서 비둘기 가족, 비둘기, 새, 버드, 초, 새 가족, 비둘기 가족,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샘터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